자, 여러분들 오늘 그 한가위 연휴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재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상점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금과 관련된 특히나 절세와 관련된 노하우를 세무법인 대표님이신 소미영 세무사님께서 오늘 절세의 달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절세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강의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미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의왕시에서 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의왕시에서는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상인대학에서 세무 관련 강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예, 저기 우리 회원님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뵈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음, 지금 뭐 우리는 다들 그 소상공인이시잖아요. 예, 소상공인이셔서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하고 있는 기장 거래처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 소상공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꾸로 여쭤봤어요. 보통 뭐가 궁금하시냐? 제가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세법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궁금하신 게 뭔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의외로 사업을 10년을 하신 분들조차 아직도 비용이 뭐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용이 뭐가 되는지 어떤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관심 있으신 게 뭐 절세겠죠. 절세인데 어, 그 세금의 흐름을 먼저 간략하게라도 아셔야 되거든요. 간략하게 아셔야 이제 어떻게 절세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략하게라도 아웃라인을 좀 잡고 그리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냐, 어떤 세금을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냐면요.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뒤늦게 찾아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제 사장님 한 분을 말씀드리자면 어 뭐 사업자를 내시고 세무 관련된 그런 그 신고 납부 의무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매출이 그냥 한 1, 2억이셔서 그냥 뭐 괜찮을 줄 아셨다. 그러면서 신고 납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고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거든요. 종합소득 신고라는 건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이 찾아오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셨잖아요. 이 사업소득과 또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신 거죠. 그래서 실은 뭐 사업자로 발생하는 매출이 1억 8천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분이 근로소득이 1억 6천이나 있는 고연봉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연말정산만 하고는 세금에 관심을 안 가지셨는데 그 5월에 합산하셔야 되는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왔을 때는 이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기본 그때 바로 발생한 가산세가 대략 한 550만 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 550만 원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셨죠. 뭐, 물론 제가 그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절세를 검토해 보니까, 세액 감면도 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액 감면을 660만 원을 적용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산세 550만 원은 어찌어찌 세이브해 드렸는데, 만약에 제때 신고하셨더라면 그 가산세 550만 원도 안 내고, 그죠? 그리고 감면 660만 원도 받고 그러셨을 텐데, 너무 늦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번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서류 준비도 굉장히 잘해 오시고, 그래서 제때 이제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시면 어떤 신고가 있는지, 뭘 납부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줄이려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신고 의무를 제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근데 마침 오늘도 지금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또 오신 사장님이 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안 하셨대요. 안 하셔서 오셨는데 굉장히 소규모 사장님이셨어요. 매출이 뭐 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한 1,3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가세는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한 하루, 뭐 두세 달 늦으신 거죠? 그거에 가산세가 10만 원 발생하시더라고요. 예. 뭐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영세하신 분들한테 50만 원 부가세 내시는 분에게 내지 않아야 될 그 부가세 10만 원은 참 부담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다음 부가세 신고는 절대 잊지 않겠죠. 예. 그런 것처럼 사업을 하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국세의 신고 납부 의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신고 납부 제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절세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신고가 있나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음, 가장 크게는 신고를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부가세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가 있고요. 연말정산,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 그리고 지급 명세서, 여러 가지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죠.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사업자가 가장 1년에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신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인데요. 1년에 2번 신고를 해요. 1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리신 분 있죠? 소규모 사업자. 이분은 요 7월 25일 신고를 놓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뭐냐면 인건비 신고를 하는 거죠. 인건비 지출이 있으시잖아요. 예, 인건비 그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건비 신고. 예, 인건비 금액을 신고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신고하냐? 보통은 매월 신고해요. 매월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 그 사이에 지출한 그 급여가 있다면 그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달 하기가 너무 힘드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기 사업자, 반기 납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의 그 급여 나간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 7월 10일 날 신고를 해요. 그리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그 6개월간의 하반기 급여 나간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요. 이렇게 먼저 인건비 금액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인건비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만 신고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넣고 뭐 부양고작도 넣고 그래서 신고하는 게 네 번째 연말정산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13월에 월급이라고. 이때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고요. 더 납부하시기도 하시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인데요.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은 최근에 생긴 신고인데 이거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그 국세청에서 이제 간략하게라도 인건비 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예, 근로장려금이 도입되면서 아마 빠른 지급을 위해서 빨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요런 그 간이지급 명세서를 이것도 6개월에 한 번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의 내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인적사항을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지급 명세서 제출인데요. 보시면 이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있거든요. 그 소득에 대한 그런 금액과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알바가 있으실 거예요. 일용직이라고 하죠.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돼요. 1분기 1, 2, 3월의 내역을 4월 30일까지, 2분기는 7월 30일까지, 3분기는 10월 30일까지, 4분기는 다음에 1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이외의 소득들은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런 기타 소득들이 있다. 그러면 2021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았을 때 수많은 아까 그 신고 제도가 있잖아요.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 그 불이익을 아셔야 신고 납부를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잠시 검토를 할게요. 일단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고를 안 하신 분들 또는 신고를 작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불성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산세를 이제 부과하는데요. 또 그 신고 불이행의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또 가산세의 양이 달라요. 예. 기본적으로는 일반 무신고 그냥 정말 무지해서 또는 바빠서 신고를 놓쳤다, 못했다, 무신고했다. 그런 경우엔 보통 그 납부세액이 20% 정도의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분이 거의 55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를 했는데도 그게 굉장히 탈세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당하게 보는 거죠. 세무서에서 굉장히 질이 나쁘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40%까지 부과해요. 네, 이런 가산세를 만약에 맞는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정말 그 본세에 맞먹는 그 가산세까지 납부하시게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일반 과소신고는 우리가 하다 보면 뭘 빠뜨릴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좀 과소하게 신고된 거 그럴 때는 그 우리 납부하는 세액의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 이외의 거는 그냥 훑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렇게 신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산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만약에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할 수도 있고요. 신고를 못했으니 납부도 당연히 못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가산세가 또 붙어요. 그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이게 이제 내용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 미납세액에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어요. 경과일수, 날짜만큼 만분의 2.5만큼의 가산세가 붙어요. 제가 이걸 계산해 봤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몇 프로인가? 연으로 따지면 7.3%가 이제 가산세가 붙어요. 이게 뭐 솔직히 요즘 이자율 은행에서 한 3, 4%인데 7.3%의 이거 고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실은 1, 2년 전만 해도 이게 만분의 3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연 1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엄청 부담이 컸죠. 우리 납세자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여러 번 좀 시장에 줬으면 하고 이제 건의가 됐던 건데 2.5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7.3%. 그래서 납부를 하시는 게 이득이다. 납부를 안 하시면 대출 이자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 나간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런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냐. 이럴 때는 지급 명세서를 미제출, 불분명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못한 금액에 1% 가산세가 붙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 3, 4년 전에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아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그 인력 파견업이에요. 인력 파견업 하는데 그 인력 파견업 한 사람이 숫자가 몇백 명이었던 거예요. 1년에 그 금액이 9억이었어요. 9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산세가 2%였어요. 그게 얼마죠? 1,800만 원. 가산세가 요거 1,800만 원이 나왔어요. 1,800만 원 나와서 그 직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직원이 정말 괴로워했죠. 그래서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나왔었는데 이게 다행히 1%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지금 법을 적용해도 그쵸 900만 원을 내야 되는 이게 상당히 이게 센 가산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일할 때도 되게 조심하는 게 지급명세서 가산세예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아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 한 번씩 제출한다는 간이지급명세서 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0.5% 가산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건비 신고에 해당하는 거에도 가산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 다음 불이익을 또 보자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죠.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뭐 수없이 뭐 주고 받으시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원래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원래 발급 의무는 전년도 수익 금액의 3억 원이 넘으신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발급 의무 대상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굳이 종이세금계산서 가서 그거 건네줄 필요도 없죠. 등기로 보낼 필요도 없죠.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정확하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하셔라. 왜냐면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또 이제 잘 잃어버리세요. 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으면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을 제때제때 안 하셨을 때 어떤 가산세가 있냐면 이렇게 많아요. 미발급 2%, 가공 3%, 지연 1%, 매입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내용을 적지 않으면 0.5%, 금액을 과다하게 적어도 2%, 뭐 늦게 수취하면 0.5%, 가공 세금계산서 3%. 이렇게 세금계산서 실은 가산세 이거보다 더 많아요. 뭐 줄줄줄 더 많은데 그거는 생략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그 제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금계산서는 매달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를 2월 10일 날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사장님들이 2월 10일 날 발행하시면서 2월 10일이라고 적어요, 날짜를. 그러면 안 되죠. 1월이라고 적으셔야죠. 예, 1월 말 1월로 적으시면서 2월 10일까지 발행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타 가산세. 가산세가 참 많은데, 그러고도 이제 많은 가산세가 있어요. 증빙수치, 미수치 가산세. 우리가 정규 증빙을 미수치했다 해서 2%의 가산세가 매겨져요. 이 부분은 뒤에서 언급을 할게요. 일단 간략하게 보고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이 부분이 너무 사장님들하고 완전 관련이 많은 거라서 지금 얘기할게요.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할 때도 가산세가 있고요.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했을 때 복식부기자 같은 경우에 가산세가 있고요.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직원들한테 급여를 뗐는데 그 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또 기장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세 양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감행하게끔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감행하셔야 돼요. 물론 안 하셔도 되는 분도 있지만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감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등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해야 된다. 또 현금 영수증 미가입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만약에 거부했다 손님한테 그러면 세제 혜택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의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수익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시에는 그 수익 금액의 5% 가산세가 해당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사업하면서 다 염두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냥 감행해버리셔야 돼요. 감행, 뭐 보통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포스기가 있으면 이건 이미 감행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는 곳이다 그러면은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서 감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꼭 감행하고 시작하셔라. 왜냐면 내가 언제 현금 영수증을 꺼내야 될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감행하셔라.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기장 가산세를 말씀드릴게요. 기장이 뭐냐면 이제 저희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건데요. 기장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돈을 써요. 그죠? 벌고 쓰는 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남겨놓는 건데 이걸 기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기장을 해야 되냐? 응? 이걸 세법으로 정해놨어요. 세법으로 정해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이 참 많은데 요거를 알고 가시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제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여기에는 항상 그 맨 윗줄에 귀하의 신고 유형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나온 게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간편장부는 뭐고 복식부기는 뭐고 성실신고는 뭐냐 이 말씀을 드릴 건데 간편장부는 뭐냐면요. 좀 이제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영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규모인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회계 지식 없이도 간략하게 장부 정리할 수 있게 한 국세청에 고안한 단순 장부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럼 복식부기는 뭐냐? 복식부기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변과 차변이라는 회계 공식을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간편장부를 만들고 누가 복식부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그리고 수익금액에 따라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본인의 사업장의 수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요 수익금액 기준은 전년도 기준이에요. 전년도. 기장 의무의 판정은 무조건 전년도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를 볼게요. 사장님의 업종이 도소매다. 도소매인데 나는 매출이
작년에 2억 5천이었다. 그러면은 간편장부예요. 3억 미만이시니까.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 도소매인데 나 매출이 5억이다. 복식부기예요. 그죠? 그 도소매인데 내 매출이 20억이다. 성실신고 대상자예요. 응. 근데 두 번째 칸을 볼게요. 나가 음식점이에요. 내가 제조업이에요. 근데 내 매출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간편장부예요. 간략한 장부를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근데 내가 음식점인데 내 매출이 3억이에요. 그럼 1억 5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돼요. 네. 음식점인데 7억 5천이 넘었잖아요. 성실신고라는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이제 금액이 작아도 이 기준에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원이라든지 뭐 학원을 운영해요. 네. 그런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7,5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5, 6천만 원 정도면. 근데 뭐 7,500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업이 5억 이상 넘었다.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저희 업을 할 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신고 유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장부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저희는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다면 요렇게 복식부기를 만약에 안 했어요. 내가 도소매인데 4억인데 복식부기를 안 했어요. 그때의 불이익이 뭘까? 그걸 아셔야 그게 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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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또 도소매가 될 거고. 그쵸, 그쵸. 예. 예. 음, 음, 그거는 환산을 해요. 주 수익 금액을 가지고서 그 주 업종을 먼저 판단을 해서 매출이 더 큰 쪽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환산하는 그 식이 있어요. 그래서 환산해서 그 금액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환산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안분해서 환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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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러셨구나. 음. 그럼 말씀하셨어요, 제조가 있다고? 아, 예, 네. 음,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예, 네, 겸업으로 해서 장부를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지만 겸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을 나눠서 그렇게 기장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장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 도소매가 상당히 큰 게 차지하고 제조가 부수입에 해당해서. 거꾸로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 한 번 더 사무실에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게 되면 감면의 내용도 바뀌어요. 그 뒤에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무기장을 했을 때 사장님처럼 이제 기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무기장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냐? 그럼 무기장 했으면 이제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기장하게 되면 2월 결손금 공제 배제 이게 뭐냐면 원래 내가 결손이 났어요. 예. 결손이 나서 장부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내년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이 적자가
내년에 그걸 상쇄해줘요. 내년에 이익이 그것만큼 상쇄가 돼서 세금이 줄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장부의 이익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장부를 만들었을 때 참 잘한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 시 기준 경비율 인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제 사업자들에게 다 장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단순 경비율이라는 그 국회청에서 정해준 경비율만큼 무조건 그냥 경비 처리해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나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쓸 수 없는데 모르고 쓰는 거예요. 복식부기자한테. 그걸 써버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 적용되는 그 경비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1분의 1로.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되면 추계 신고 시 무조건 기준 경비율 적용.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제는 수익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사장님 중에 미용실 사장님이에요. 미용실 사장님인데 첫 해년도에는 처음 열자 보니까 매출이 몇 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하지 않으고 혼자서 아까 말씀드린 추계 단순 경비를 신고한 거예요. 둘째 년도에도 좋다고 단순 경비를 신고한 거죠.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왜 세금 50만 원만 냈냐? 그분 사장님이 신고한 금액이 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셨어요. 당신은 그 경비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세금이 너무 적게 냈다. 그래서 고지된 금액이 300만 원. 사장님이 이제 너무 억울하셔서 저한테 오셨는데 세무서는 맞게 고지한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걸 적용할 수 없는 거. 그분이 잘못 신고한 거니까. 왜냐면 우리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늦었어요. 이미 늦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뭐 인건비 신고하려고 해도 뭐 1년 전 직원들 인적사항도 없고 뭐 입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기장을 해봤어요. 제대로 해보니까 실제 다음에 해보니까 세금이 거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예 50도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그분은 초기 투자도 많이 하셨고요. 감가라는 걸 안 하셨고 그동안 그리고 뭐 인건비 나간 거 참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지출을 다 입증하고 나니까 부양공제도 많고 그래서 실은 세금이 거의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전해 년도에 300만 원 낸 걸 굉장히 억울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장에 이익이 있는 거죠. 가산세도 안 내지, 종합소득세도 줄지, 그런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복식부기 의무자에 드신 분들은 하셔야 된다. 하신 게 이익이다. 그래서 이게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반드시 모든 사업자분들은 내년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을 거예요. 그때 귀하의 신고 유형은 무엇입니다. 이거를 꼭 보세요. 보시고서 그거에 맞는 신고 방법을 택하셔야지 맘대로 하시면 너무 큰 불이익이 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복식부기를 조금 아셨죠? 복식부기 본인들의 매출이 어느 칸에 들어갔는지 보시고 그 금액 이상이다, 기준 이상이다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아요. 왜냐 이제 영세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영세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영세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식부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하셔야 되는 협력 의무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케이스인데요.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업용 계좌가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용 계좌란 복식부기 의무자가 거래 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네,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내 사업용 계좌 있어. 나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만들었어. 이게 사업용 계좌가 아니에요. 내가 10개 있는 사업용 계좌 만들어도 사업용 계좌가 아니고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사업용 계좌예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이 뭐냐면 계속 나오죠. 복식부기 의무자.
복직부기자 의무자에 해당하는 그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19년도에 내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선을 넘어서면 20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 돼요. 예.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알아야 사장님들이 정신을 좀 번쩍 차리실 건데, 예. 가산세가 일단 수익 금액의 0.2%예요. 수익금 0.2%고 미사용한 금액도 0.2%. 근데 이거를 가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감면이 또 배제돼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를 내셔서 뭐 첫 해부터 매출이 뭐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첫 해 년도에는 그냥 한 1, 2억 하셨어요. 그러다가 둘째 해가 되니까 이제 5억을 넘어선 거예요. 이분의 업은 어업이었어요. 어업이었는데 도소매라고 생각할게요. 도소매라고 하셔야 편하실 거예요. 3억이 넘어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분이 뭐 복식부기 의무자가 뭔지도 모르시죠? 사업용 계좌가 뭔지도 모르신 상황에서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첫 해, 둘째, 셋째 해가 된 거죠.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제 통지서를 받으신 거예요. 응? 가산세가 내라. 그래서 이분이 5억이 됐잖아요. 가산세가 얼마냐면 0.2%, 100만 원. 100만 원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보면 있잖아요. 보통 두 번째 장이 나와요. 많으신 분은 세 번째 장에 본인이 현금용 수준이 미감행됐는지 사업용 계좌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게 여부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거를 놓치시는데 거기에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가 이제 있으면 이제 예,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내셔야 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늦게라도 왜냐면은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계속 붙는 거예요. 올해도 안 해, 내년에도 안 해, 계속 붙는 거예요, 가산세가. 그래서 매출이 늘수록 그거에 붙으니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더 이제 피해 사례가 큰 케이스는 뭐였냐면 저희 사장님이 그 안산에 계신 사장님이에요. 안산에 계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창업 감면이 돼요. 창업 감면이 뭐냐면 이제 창업해서 이제 몇 년간은 세금의 50%를 감면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세금 감면 제도죠. 그거를 적용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사업용 계좌를 계속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신고 안 한 것도 모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나게 감면을 받으셨죠. 1,500만 원을. 세무서에서 또 통지가 왔어요. 당신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였다.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받은 걸 토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1,500만 원. 근데 불행히도 2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3천만 원? 3천만 원 본세를 더 내야 돼요.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한 2년 동안 세금을 늦게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감면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늦게 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고불성실 가산세. 거기에 또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세 받친 거예요, 완전. 그래서 정말 크게 피해를 보신 케이스예요. 세금이 크면 그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던 세금. 왜냐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속상했죠. 사업에 타격도 있었죠.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는 그냥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면 법은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는 날 그냥 신고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 영수증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감행해 버리시고요. 사업용 계좌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세무서 신고를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계좌만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업을 편안히 하실 수 있죠. 괜히 나중에 상당한 사업에 그 곤란함을 겪지 마시고 처음부터 꼭 하셔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제때 뭐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되게 많은 세금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개인 사업자가 많으시니까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려면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그러려면 종합소득세 기본 구조는 어떻고 세율은 어떤가? 예, 그걸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먼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제 세율을 잘 몰라요. 일단 종합소득세 세율 이제 말씀드릴 건데, 부가세는 세율이 그냥 10%죠? 10%. 무조건 10%예요. 근데 부가세가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얘기다 하는 게,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내요. 그죠?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어요. 실은 저는 사장님들한테 예수 통장을 만들어서 부가세는 받으면 거기다 놔두세요. 그리고 부가세 때 그거 대세요. 그럼 부가세 부담 안 돼요. 하지만 그게 쉽나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쓰죠. 그리고는 부가세 낼 때 너무 이제 돈이 없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찌됐든 부가세는 부담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받아서 낸 거니까. 네. 그쵸? 근데 종합소득세는 달라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오늘 얘기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합소득세는 실질 부담이에요, 진짜. 응. 근데 종합소득세는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내려고 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이냐? 내가 최대한 비용을 입증해야 되죠. 최대한 비용을 입증하고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 그럼 그 세제 혜택도 다 받으셔야 되죠. 네. 그래서 그 기본 흐름만 좀 볼게요. 먼저 총수입 금액. 총수입 금액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요. 필요 경비는 뭐냐면 뭐 인건비, 임차료, 뭐 여러 가지 뭐 보험료 뭐 다 들어가죠. 예. 그런 사업상 경비를 모두 빼요. 그러면 그걸 사업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모든 걸 합산하면 종합소득 금액인데 오늘은 사업소득 금액에 집중할게요. 사업소득 금액에서 이제는 소득공제를 빼요.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이거든요. 이 과세 표준을 가지고 무조건 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에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면세액을 받으셔야 돼요. 감면할 거 있으면 감면세액 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빼고, 그러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와요. 네. 그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가산세, 내가 부담해야 될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그 가산세를 붙여서 최종 내가 내야 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종합소득세를 낼 때 도대체 몇 프로의 세금을 내나 볼게요. 지금 여기서 과세표준은 뭐냐면요. 아까 앞장에서 지금 매출에서 필요경비 빼고 거기서 소득공제까지 뺀 거.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냥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이익. 내가 얼마 마진이 남았나.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진이 내가 1억을 벌어도 그죠? 비용을 다 빼고 난 마진이 1200만 원 이하다.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 굉장히 낮아요. 부가세보다 낮죠? 6%예요. 6%인데 이게 점점 올라요. 이익이 1200부터 46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세율이 15%.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세율이 24%. 그리고 내가 번 이익이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35%.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이하다. 그럼 세율이 38%. 그리고 이익이 3억에서 5억 이하다. 그러면 40%. 그리고 이익이 5억이 넘는다. 그러면 세율이 42%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또 10% 붙어요. 그래서 6%인 경우엔 6.6%, 15%인 경우엔 16.5%. 그래서 총 부담세액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종합소득 그 이제 세율 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의 흐름, 이제 어떻게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이게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필요경비 빨리 뺄 수 있는 걸 많이 빼야겠죠? 필요경비를 많이 빼고 소득공제를 많이 빼고 감면을 많이 빼고 세액공제를 많이 빼야죠. 그죠? 그래야 세금이 줄겠죠?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어떤 걸 많이 뺄 수 있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건 지금 저거예요. 저 가산세, 플러스 되는 가산세. 저걸 안 내야 세금이 줄는 거잖아요. 그죠? 저걸 줄이는 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가산세를 살펴보셨으니까 그런 가산세 내지 않도록 이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텐데 종합소득세에 그렇다면 저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게 비용이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네, 그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산출하시는 내용은 보셨고요. 이제 그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경비 그 비용을 이제 많이 입증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비용이 되고 어떤 게 비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기본적인 사항 먼저 짚고 갈게요. 비용 인정 항목 이제 원재료 매입가액과 부대 비용, 보관료, 운송비, 판매 수당, 그리고 급여, 퇴직금, 임차료, 사대 보험 및 보험료, 그리고 우리 대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 하죠. 그런 유형자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뭐 광고 선전비, 그리고 뭐 기부금,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거는 일단 뭐 여기 없더라도 거의 다 된다, 가능하다 입증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되지 않는 건 뭘까 이제 볼게요.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거. 우리가 내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거 비용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징벌적으로 내시는 거 비용 되지 않아요. 가사 관련 경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는 이제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겠죠. 그리고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기계장치 이런 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데 무한정 우리가 만약에 첫 해년도에 1억 인테리어 했어요. 1억 다 비용 처리되느냐? 아니에요. 보통 5년 동안 나누어서 세법의 한도에 맞춰서 범위액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되고 그걸 초과한 건 인정되지 않아요. 업무 무관 경비, 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및 한도 초과 기부금. 우리가 뭐 기부금 무조건 된 대로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라는 사업장에 기부했다. 이거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인증된 곳이어야 되겠죠. 뭐 교회라든지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지출한 기부금만 될 거고요. 또 무한정 다 되냐? 아니에요.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한도 초과액 접대비 및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 접대 막 접대했다고 하고 막 간이영수증 쓰고 왔다고 접대비 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쓰셔야 돼요. 신용카드로 접대를 하셔야 되고 또 접대비가 무조건 비용 처리되느냐? 1년에 3,600만 원, 업종마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3,600만 원 비용 처리가 되고요. 수십 년간 2,4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이제 2020년부터 3,6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그것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는 것 중에서 이제 비용 중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게 가장 큰 지출 항목일 거예요. 인건비. 인건비는 놓치시면 안 돼요. 인건비가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세금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원재료 아니면 인건비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 그래서 사업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직원들의 세금 떼고 사대보험 떼고 주시잖아요.
그 뗀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에 대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냥 직원한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시면 입증하기 인정해 줄 수 없죠. 과세관청에서는. 그러니까 꼭 인건비를 신고하셔라. 그렇다면 무엇이 인건비냐? 무엇이 인건비냐? 여러 형태의 인건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쓰면 이제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일단 급여, 보통 말씀하시는 급여에는 상용 근로자가 있고 일용 근로자가 있어요. 상용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 보통 정규직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 급여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한 된 자,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알바라고도 말씀하실 거예요. 파트타임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용역 제공자가 있어요. 용역 제공자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근로종속 관계 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일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나눠 먹기 식으로. 네, 일한 만큼만 주는 경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프리랜서를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세요. 이 친구가 만약에 우리랑 이제 일한 만큼 가져가는데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와서 해요. 네? 그런 사람은 사업소득자라 그래요. 프리랜서 중에서도 사업소득자. 보통은 이분들 이런 같은 경우에 세금을 3.3% 떼요. 3.3% 떼요. 그리고 기타소득. 이거는 일시적 영리 목적의 용역 제공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8.8% 떼요. 네. 그래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보통 많이 떼는 경우엔 우리가 학원 선생님이나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분들,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많이 일하시죠. 그리고 기타 소득은 예를 들어 학교에 만약에 한두 달, 3개월 미만 일시적으로 어떤 강사분이 온다. 네?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을 세금을 띄어서 지급할 때 그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그거를 이제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비용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여러 가지 인건비에 부수적으로 또 드는 비용이 있죠. 그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나간 돈이 있어요. 사업자가 직원을 위해서 직장 체육비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우리 정규직 직원들 사대보험 중에서도 직원이 부담하는 게 있고 회사가 반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회사 부담액, 이거 복리후생비예요. 그리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직원의 집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장례가,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경조사비를 이제 지출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이제 복리후생비로서, 비용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 가장 큰 비용이 되신다. 이제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럼 그냥 주셔도, 급여 명세서에 표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실무상 안 하기도 하는데, 예, 하셔서 급여에 표시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고, 그냥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주셨으니까, 그냥 사회 통념상 타당하는 것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예, 좋죠.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기준액은 실은 없어요. 기준액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그게 맘대로 그게 사회 통념상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조심스러워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나가는 비용들 중에 어떻게 비용 처리를 준비해야 되느냐 볼게요. 추가 절세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승합차, 화물차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 구입비, 그거에 대한 유류세, 그리고 또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비용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세요. 네, 그럼 비용 처리가 쉬워요. 네. 그리고 사장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사장님들 핸드폰 세금 계산서 발급 받으셔야 돼요.
세용계산서 114에 전화하셔서 세용계산서 발급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용계산서 발급해줘요.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오늘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뭐 일반 전화 및 인터넷 사용요금 청구서를 모두 우리가 이게 개인용이 아니라 사업자인 걸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를 신청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 본인 및 종업원에 대한 식대 비용을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이게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죠? 여비교통비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사업장,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 뭐 필요한 용품을 할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근처 마트? 이마트에서도 우리가 많은 걸 사죠. 그래서 살 때 그 구입한 거를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아까 여쭤보신 건데 결혼 청첩장, 부고장, 개업 초대장 등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시면 건당 20만 원까지는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모바일 요즘 그죠? 모바일도 많이 기록해 놓으시고요. 예. 왜냐면은 세태가 바뀌었으니까 예. 이게 사실이라면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기타 영수증 및 각종 증명 서류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절세 가능해요. 고속도로 통행비, 택배비, 우체국, 우편요금 등 사업과 관련돼서 한 거니까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세요. 기부하셨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비용이 뭐가 안 되냐 그거를 좀 쉽게 이제 생각하자면 우리가 병원비 안 돼요. 병원비 사업과 관련 없잖아요. 그리고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파마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애 학원비 안 돼요. 그리고 애견 카페, 애견 미용실 이런 거 안 돼요. 뭐 네일샵 안 돼요. 예, 느낌 오시죠? 지나친 가사성 경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비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사업과 관련된 거를 열심히 잘 추려내셔라. 그래서 세금을 줄이셔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필요경비를 줄이는 방법이죠.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세요. 비용 이것저것 다 되는데 그러면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비용 처리 많이 돼요. 차량 리스가 비용 처리 많이 돼요. 이렇게 정말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차량을 구입하실 때마다 질문하세요.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매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리스로 구매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제 대답을 드리자면 차량을 본인 명의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비용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되죠. 끝까지 돼요. 물론 한도는 있지만 한도를 넘어서도 그 이후에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통해서 차량 구매액의 100% 비용 처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료 계산서를 줄 거예요. 매월 리스료를 100만 원 낸다. 그럼 100만 원 계산서가 발생되는데 그 리스료에 대해서 또 100% 비용 처리돼요. 한도에 걸리지만 그 역시도 기한이 지나서 끝까지 비용 처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무상으로는 무차별하다. 차량을 구매한 것도 구매한 가격 다 비용 처리할 거 되고 리스료로 나간 것도 리스료 끝까지 다 비용 처리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상으로는 일시불 구입, 할부 구입, 리스, 렌트 모두 차이가 없이 경비 처리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차량이 가장 저렴하게 나왔을 때 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프로모션 걸렸어요. 그럼 그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재정 상태를 보고 알맞는 걸 사는 거지 세무상 어느 게 더 유리하다? 그러지 않아요. 두 개 다 비용 처리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뭐가 되는지 봤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뭘로 입증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세법상에서는 그 적격 지출 증빙이라는 용어를 써요. 적격 지출 증빙. 이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걸 적격 지출 증빙이라고 해요. 네. 가장 분명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인되지 않아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출 증빙에 대해서는 그 적격 증빙을 5년간 보관하셔야 돼요. 이 보관 의무가 세법에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적격 증빙을 미수치했을 때 불이익이 있냐? 있어요. 우리가 뭐 1,000만 원 줘놓고는 간이 영수증으로 그냥 써서 입증한다?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막 손으로 쓴 거잖아요. 거래 자체가 부인돼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1,000만 원 줬는데 억울하지만 세금계산서 안 끊고 뭐 현금영수증 안 하면 인정되기 정말 어렵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인정되는 사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통장에 지급한 그 정말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지급한 그런 계약서도 있고. 그러면은 실제가 세법은 실질주의거든요. 실질에 맞게 지급이 됐는데 적격 증빙이 없다고 어떻게 인정이 안 되냐. 입증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가산세 대상이에요. 인증은 되는데 가산세 내셔야 돼요. 2% 가산세. 3만 원 초과 거래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 미수치 시 2%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네. 그러니까 적격 증빙을 최대한 갖추시고 만약에 못 갖추신다면 제가 볼 때는 통장 지급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네. 실질 거래를 남겨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수증을 거쳐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용,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비용을 입증하는 거.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게 소득공제잖아요. 이제 소득공제로 넘어갈게요. 소득공제. 예, 예, 예. 예. 네. 그건 조금 임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홈택스에 공제, 불공제 나와 있는 건, 저희는 업할 때 그거는 좀 무시하고 하는 게, 그 공제되는 게, 만약에 A라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 결제했어요. 사장님도 결제했어요. 둘 다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저는 직원이 없어요. 없다면 이게 직원을 위해서 먹은 식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장님은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직원을 위해서 결제한 식사비일 거 아니에요. 공제가 되셔야 돼요. 저는 안 돼야 돼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실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건 판단하고 공제받는 거예요. 부가세 공제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우리 모든 사장님들의 그 회사의 특성, 그죠? 업종 특성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임의적으로 뭐 음식점은 많이 불공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이런 거 공제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또는 그 신용카드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게 보통은 과세 사업자인 경우엔 공제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임의 구분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본인에 맞는 공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공제 불공제에 상관없이 그러면 그 식당이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공제 안 돼요. 대신 그 부가세 부담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이가세자랑 거래할 때는 부가세 부담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일반 과세자한테 구입할 때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대신 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 또 음식이 좀 저렴할 수도 있고 그 부가세만큼 그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부가세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거는 임의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무시하시고
본인에 맞는 공제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만약에 간인데, 아니, 일반 가세자일 수도 있어요. 일반 가세자인 경우는 공제 가능해요. 그거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보시면 나와요.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를 챙기셔야겠죠. 소득공제는 이제 본인이 부양한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늘어나실 거예요. 이건 좀 간단하게 볼게요. 본인이 있다, 배우자가 있다, 또 부양 가족이 많다. 그들이 나이가 요건이 맞고 그리고 소득 요건이 소득이 없다. 그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공제로 경로 우대자 공제도 있고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도 있는데 제가 조금 짚고 싶은 거는 보통 그 사장님들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 보통 연로하시죠. 부모님들이 근데 고향에 멀리 계시다. 멀리 계셔서 등본에 가치 없다. 그래도 가능해요. 그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그죠? 그리고 나이가 70세가 넘으셨고, 그리고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양하는 거니까 이제 부양자 공제 받으시면서 또 70세가 넘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의 공제까지 받으니까 좀 많이 혜택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놓치지 마셔라. 그런 다른 곳에 거주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인적 공제 받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국민연금 내시잖아요. 국민연금 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받으시고 특별공제는 이제 사업자는 해당하시지 않으시니까 됐고 조세특례제약법상 소득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 이제 연관된 건 뭐냐면 혹시 소기업 소상공인 아세요? 그 노란우산공제라고. 예.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된다든지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데 사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자용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입할 때 세금 혜택 받고, 그죠? 또 노후에 폐업하실 때 한꺼번에 목돈을 받으셔서 노후를 이제 좀 준비하시라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좋은 게 복리예요. 복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압류 금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면서 이 불입한 금액만큼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노란우산 공제는 괜찮지 않나 해서 사장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본인의 그 사장에 따라서 불이백 정하셔가지고 좀 세제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용 인정, 이제 소득 공제,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세액 감면이에요. 세액 감면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그 적용되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이렇게 두 가지의 세액 감면이 보통 많이들 소상공인들이 쓰세요. 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어떻게 세금을 줄이냐면 중소기업 중 일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업종이 되긴 하는데 그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기업, 중기업 나눠져 있고 업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양, 의왕이잖아요. 의왕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매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권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10%의 세액 감면이 돼요. 만약에 내가 제조업에 있다. 그러면은 기타 업종 20%의 세액 감면을 받아요. 불행히도 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못해요. 네. 수도권 외에는 좀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지는 세액 감면이에요. 그 다음 받는 세액 감면이 아까 말씀드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요. 이거는 그냥 편히 들으실 게 우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우리 서울이나 우리 안양 의왕 이쪽은 지역 요건에 안 맞아서 못 받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안산 사장님은 안산이라서 받으신 거고, 이거는 이제 창업하신 분들 초반에 세액을 많이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예, 저기 요건에 맞으시면 받으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못 받았다 그러면은 사업 초반에 벤처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건 서울도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받으시는데,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에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그 해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50% 감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액 감면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다음 넘어가는 거는 세액 공제예요. 세액 공제. 세액 공제도 정말 많아요. 세액 공제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뭐 연구인력비 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 등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중소 중견기업 투자 세액 공제, 뭐 제3자 물류비용 세액 공제, 고용지원 조세 특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 까다롭긴 한데 뭐 연구 전담 부서가 있어서 뭐 연구비에 대해서 뭐 인건비가 나간다 그런 거에 대한 세액 공제 받으시면 좋죠. 연구하면서 뭐 투자가 들어갔어요. 뭐 세액 공제 받으면 좋은데 요 부분은 우리 조금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받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용지원 조세 특례예요. 5번째. 고용지원 조세 특례. 자세히 볼까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가 있어요. 많이 다루는 건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예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애쓰는 거, 신경 많이 쓰는 게 고용률이 너무 낮죠. 청년 실업률, 뭐 많은 정부 대책이 나오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줘요. 정말 파워풀한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만약에 2019년도에 직원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직원이 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증가한 거죠. 한 명이 증가했을 때 그 한 명이 증가하면 우리 여기 의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양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그런 경우에 그 한 명이 증가한 게 만약에 청년이에요. 청년 만 29세 이하 청년이면 세금 1,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줘요. 엄청 세죠. 1,100만 원. 그리고 근데 그게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좀 있어요. 30살이 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명이 증가하면 7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더 파워풀한 거는 요 인원을 유지하잖아요. 유지하면 유지돼서 연속 그 2해를 더 그만큼 또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굉장히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거의 단점 직원이 줄잖아요. 토해내야 돼요. 직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해라. 정부 정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너무 경기도 어려운데 직원 하나 채용하기가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의 혜택을 주겠다.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인데 뭐 만약에 단 한 명을 증가했다면 저는 꼭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받기 까다로운 법이긴 한데 다행히 까다로운 거를 이제 과세관청이 이해해서 만약에 잘못 받아도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가장 요즘 꼭 사장님들이 꼭 좀 잘 보셔야 되는 세액공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어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우리가 인건비가 늘었잖아요. 인건비가 늘은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하셨지만 인건비가 늘면 그만큼 사회보험료도 엄청 늘죠. 회사 부담분이 반이니까요. 그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보험료 증가한 거에 대해서 청년인 경우에는 100%, 청년이 아닌 나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50% 세액공제 해줘요. 근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좀 좋은 게 직원이 감소했다고 토해내는 게 없어요.
그게 일단 받아야죠. 직원이 한 명이라도 늘었다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왜냐면 고용중 대세액공제는 늘어도 내년에 내가 줄게 예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퇴직이 예상되는 직원이 있거나 그러면 받기 곤란해요. 하지만 사회보험여세액공제는 당해 판단하는 거니까 당해 늘었으면 받으세요. 받고 그 혜택을 받고 이제 지나가셔야 이거는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고용 인원이 유지됐다. 그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두 해도 무조건 100만 원, 100만 원 또 공제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요즘 너무 좋은 제도라서 요거는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말씀을 하셔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이 세액공제가 좋은 게 만약에 우리 오늘 원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직원은 늘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적자예요. 세액공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껴뒀다가 5년 동안 2월 세액공제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어디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세액공제다. 그래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번에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조세지원,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까지 적용해서 이제 그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최대한 입증해서 세금을 줄이고 소득공제를 해서 세금을 줄이고 세액 감면을 해서 세금을 줄이고 세액 공제를 해서 세금을 줄여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그걸 끝이냐? 네, 끝이 아니에요.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도 또 신고가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실신고. 들어보셨나요? 성실신고? 성실신고는 5월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성실신고가 어떤 사람이 성실신고를 하느냐. 네. 아까 연간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그래서 아까 복식부기도 수익금액 기준이었잖아요. 그 옆에 이 표가 있었어요. 도소매 15억 이상.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6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아까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31일까지잖아요. 성실 신고는 6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한을 더 줘요. 왜냐면 굉장히 또 많은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성실 신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인에 준하게 통장이 오픈돼야 돼요. 통장에 대한 신고가 따라오기 때문에 신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더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그럼 성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할 순 없냐? 예. 안 하면 이것도 가산세가 있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 가산세.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국세청의 수시 선정 세무조사 대상돼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약에 매출이 만약에 음식점이다. 7억 5천 이상이 음식점인데 7억 5천 한 반기에 만약에 내가 한 5억을 벌써 했다. 5억을 했어요? 곱하기 2 하면 10억이잖아요. 그때는 벌써 성취신고 준비하셔야지. 아직 7억 5천 안 됐어 하고 그냥 있으면 늦으세요. 성취신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이 원래 소득이 매출이 어떻게 될지 좀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오르면 성실신고까지 있다. 근데 성실신고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사장님들이 고민에 빠져요. 그렇게 법인처럼 통장 내역을 다 한다면, 그러면 법인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빡빡하게 이제 세무 신고도 해야 되면, 법인 해야 되냐? 개인을 계속 해야 되냐? 성실 신고하면 세금이 많다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자 내시는 분도 와요. 나 개인으로 열까요? 법인으로 열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개인으로 넣을까요? 법인으로 열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답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 절차부터 볼게요. 설립 절차.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해요. 왜냐? 일단 법인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주가 있어야죠. 자본금을 출연해야 되죠.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힘드신 거예요. 정관도 만드셔야 되고 이사회도 여셔야 되고 네.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개인은 창업 절차가 매우 쉽죠. 사장님만 그냥 세무서 가서 여시면 돼요. 그죠?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서 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열 수가 있죠. 세율 차이를 볼게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에요. 오른쪽 소득세율표 보이시죠? 소득세율표는 이제 아까 보셨어요. 6%에서 제일 높이 42%까지 있어요. 법인세율 볼게요.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면 10%예요. 이 2억 원이 뭐냐면 이익이에요. 이익.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요. 인건비, 인차료 다 뺐을 때 이익. 그게 2억 원 이하일 때까지는 세율이 10%. 굉장히 낮죠. 왜냐면 여기 2억 보세요. 소득세 2억일 때 38%잖아요. 근데 법인은 2억일 때 10%예요. 그리고 이익이 2억 초가 200억 이하일 때까지는 20%. 200억 초가 3천억 이하일 때는 22%. 3천억을 초과할 때는 25%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시잖아요. 많아야 20%. 그죠? 보통은 10%에 많이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세율을 보자면 법인과 개인이 되게 많이 차이나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많이. 세율만 봤을 때는 이걸 가장 많은 차이로 보죠. 법인과 개인. 그래서 법인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 보셔야죠. 그 사업의 책임을 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 유한 책임이에요. 주주가 불입한 그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나의 책임이 있어요.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 개인은 무한 책임이죠. 사업이 잘못되면 그 뭐 이제 끝까지 그 사장님한테 오죠. 모든 게.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은. 네. 그리고 이익 분배. 네 번째 이익 분배를 보면 법인은 그 배당을 통해서만 이익 분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통장에 있는 돈 벌었다고 막 가져가지 못해요. 반드시 급여 신고를 통해서 나의 정당한 급여를 가져가거나 대표도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 거예요. 나랑 대표인 나와 법인은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그걸 내 맘대로 하던 듯이 막 통장에서 가져가는 거 횡령이지. 횡령.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통한 이익 분배를 한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하냐? 개인은 뭐 통장 마음껏 쓰시잖아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익 분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개인은. 그러니까 정말 편하죠. 그 편리함은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법인과 개인 따지자면 개인이 정말 편리하죠. 그 자금 인출 문제예요. 자금 인출. 법인이 자금 인출을 뭐 막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급여로 가져가든 배당으로 가져가든 다 세금 신고하고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가져가면 그걸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못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금 인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개인은 뭐 마음껏 가져가죠. 뭐 마이너스가 돼도 가져가고 뭐 마음껏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 큰 차이가 대외 신용도예요. 법인은 대외 신용도를 좀 높게 봐요. 네. 아무래도 엄격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 신용도를 높게 보죠. 일단 자본금도 나와 있고. 근데 개인은 상대적으로는 대외 신용도를 좀 낮게 봐요. 그래서 어디 입찰을 보거나 뭐 대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법인이 좀 더 신용도를 높게 봐서 그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사업하실 때, 뭐 영업하실 때 좀 더 좋다 하시더라고요. 법인으로 아무래도 법인으로서 영업 나갔을 때 그런 대외 이미지 때문에 법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법인이 개인보다 뭐 월등히 세금이 뭐 적다라고만 또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지금 세율이 법인은 10%, 뭐 개인은 뭐 42%뭐 이렇게 하더라도 법인이 만약에 내가 대표로서 급여를 가져가야 된다면 내 연봉만큼의 또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급여가 뭐 100, 200이면 괜찮은데 급여가 1000만 원 가져가는 대표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세율이 그 종합소득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율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법인이 세금이 작다고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뭐 전체적으로 세금이 좀 적다 할 수 있었더라도 세금이 좀 더 개인이 많더라도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나는 돈을 마음껏 쓰는 게 더 편해요. 나는 막 넣고 막 쓰고, 이거 뭐 머리 아파요. 나 이거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법인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약간의 비용,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난 개인을 하겠다. 나는 성실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을 고민할 때 그 이 매출액, 업종의 특성, 향후 전망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지. 응? 그냥 내가 그냥 뭐 세금이 법인이 적대 뭐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사업 경영과 절세 노하우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상당히 그 매출도 떨어지시고 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한 그 세제 혜택이 뭐 있지 않냐 또 이런 것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실은 뭐 특별 재난지역 이런 데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뭐 같은 감면도 2배로 적용한다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기 의왕 안양 지역은. 네, 그런데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부가세 면제가 있어요. 근데 또 일반 가세자가 월등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용되는 그 코로나 지원이 그 소규모 사업자. 그러니까 반기에 4천만 원 매출이. 반기에 4천만 원이신 분들, 그러니까 1년에 8천만 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1년 동안은 뭐 어떻게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1년 동안은 그렇게 적용이 될 거고요. 뭐 이제 상가 임대료 뭐 임대하시는 분들은 뭐 상가 임대료 인하하신 거에 대한 세제 혜택 이제 다음 종합소득세 때 이제 적용이 되실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요 간이가세자들 또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감면이 좀 가장 큰 혜택이지 않았나, 예, 그렇게 제가 살펴봤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는지 질문을 좀 아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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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좀 수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음, 그러세요?
그게 결산 수수료가 별도로 있는 이유는 기장료와 다르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예. 근데 산출 기준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이게 이제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기준은 제가 90% 이상 보수 산정표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재무제표와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든 거고요. 또 이거를 세법에 맞게 세법 세무조정을 또 해야 돼요. 이게 세법의 기준에 맞는 비용 처리였느냐, 비용이 과다했느냐, 비용이 세법상 기준에 맞았느냐, 그런 또 세무조정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모든 신고를 그거를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비용 관련해서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비용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그래도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사장님들이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사장님들이 임대료를 내세요.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업자가 간이가세자인 거예요. 간이가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안 줘요, 세무사님 이러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고 싶은데 세금계산서 안 주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아까 말한 적경증빙이랑 상관없어요. 왜냐?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없죠. 대신 대신 통장으로 지급하세요. 통장으로 지급해서 그 지급금 걸 남겨놓으셔야겠죠. 하지만 인정돼요. 왜냐면 상대방의 간이가세자였으니까. 부가세? 부가세 그분은 안 내잖아요. 예. 예. 부가세는 말했잖아요. 안 주고 안 받기. 주고 받아서 내기. 예, 안 받고 안 내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부담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기 전에 들어가면서 막 소소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벌써 인테리어 들어갔어요. 돈 이렇게 다 나갔는데 아직 사업자는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런 경우에 그 사업자 내기 전에 발생한 비용도 비용 처리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돼요. 왜?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세금계산서 챙기는 방법이. 사업자 등록증을 아직 못 냈으니까 그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또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가 되실 분, 그분 주민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민번호로 발급해 주실 거고 우리는 그거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첫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 만약에 못 받으셔도 비용들 다 챙기세요. 특히 저는 꼭 신용카드로 사셔라. 신용카드로 다 사놓으시면 그게 다 이제 비용 처리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은. 법인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근데 개인은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 등록하는 란이 있거든요. 조회 발급 쪽에 들어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칸으로 가셔서 반드시 그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가 모두 이제 전산화 되는 거잖아요. 국세청에. 그래서 그 내용 부인하지 못해요. 물론 거기에 등록했다고 그 신용카드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신용카드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되겠죠. 하지만 자료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관 의무에서도 좀 자유로워지시는 거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꼭 등록을 하셔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직원 신용카드로 써도 돼요? 우리 와이프 신용카드로 써도 돼요? 우리 아들 신용카드로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면은 사업과 관련돼서 썼으니까. 세법은 실질주의예요. 내가 입증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우리 아들 걸로 노트북을 샀어요. 우리 와이프 카드로 뭐 이제 마트에서 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도 사업자 카드를 써라. 왜냐? 그거 입증하기 나중에 다툼이 있잖아요. 하지만 입증할 수는 있는데 이제 어렵게 가지 마시고 그거를 어, 사업자 명의 카드를 쓰셔라. 근데 부득이하게 사업자 카드를 못 썼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증하셔서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가족 카드도 돼요. 직원 카드도 돼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카드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그냥 이렇게 만약에 쓰셔라. 못하면 가족 거도 되지만 그래도 사업자 거를 많이 쓰셔라. 그리고 무조건 카드를 등록하셔라. 왜냐면은 사장님들이 정말 이게 바쁘시니까 등록하고 갱신할 때도 잊어버리시고, 그죠? 새로 발급받도 잊어버리시고 이래요. 그러지 말고 갱신하면 무조건 등록. 그리고 발급받으면 무조건 등록. 무조건 등록을 하셔서 거기에 전산화돼서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홈택스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등록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50장까지인가 등록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장, 4장, 5장 다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사장님들한테 궁금한 거 미리 물어본 거예요. 예, 예. 겸업을 하신다? 과세 면세 겸업 한 사업자로? 예. 네. 너무 조금 낸단 말이세요? 많이 낸단 말씀이세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치 샀어요. 임대료가 만약에 월 100이라 쳐요. 6개월이면 600이죠? 그럼 부가세 60만 원 공제받아야 될 것 같죠? 그걸 공제 못 받는 이유는 이게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에요. 뭐냐면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자는 그 과세의 공한 만큼만 부가세 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우리가 과세는 1만 하고 면세는 9를 했어요. 그죠? 근데 임대료는 누굴 위해서 썼을까요? 과세도 쓰고 면세도 썼잖아요. 과세 1, 면세 9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9만큼은 불공이 되는 거예요. 공제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과세에 기여한 만큼만 공제받아라. 근데, 그쵸? 그러면은 나는 면세 9를 하면서 부가세는 안 내면서 공제만 받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그죠? 과세에 기여한 만큼만 공제받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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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거죠? 예. 예. 네네네. 네네네네네. 네. 말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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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예, 종합소득세에서는 그게 비용 처리가 다 돼요. 그 경비가 말씀하신 게. 근데 부가세는 이제 부가세법과 종합세법이 다른데 부가세법에는 공제와 불공제한다가 법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불공제한다에 열거된 거에 면세 관련 지출은 불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 관련 지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법을 따라가서 부가세를 내는 거고 종합소득세법을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음, 네. 음, 그런 유혹이 있으시지만 그 유혹에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가세법을 따르셔야 돼요. 네. 네. 아, 네. 네. 네네네. 네. 예. 네. 왜요? 온라인에서는 왜 또 저기 다 부가세로 하세요? 그것도 면세 설정 되잖아요. 응. 과세로 가요? 예, 예. 수익 금액 안분이라서 수익 금액으로 나눠요. 예. 과세, 면세, 수익 금액으로 안분이 되어 있어요. 경험이 좀 복잡해요. 예. 대신 그렇게 생각하세요. 면세가 많아서 부가세를 안 내시니까 이건 또 남들보다는 그 부가세를 덜 내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마음으로는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쵸. 억울하시죠. 예. 환급은 받으시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제 경험상. 그쵸. 고정자산. 억울하시죠. 대신 부가세를 안 내시니까 다른 분들은 부가세 엄청 내시거든요. 또 과세사업자들은 그분들 내는 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예, 살을 뜯기는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음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되셨나요?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